버크셔도 AI에 투자했다. 그러니까 AI 괜찮다. 이 내러티브가 쫙 시장을 덮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엔 동의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AI 투자가 아니고요. 필수재 투자예요. 네. 그래서 필수재가 된 지 오랜데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거지. 그럼에도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들어온 거고요.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소비재에 대한 투자로 해석하시는 게 더 많다. 오늘도 뉴스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 뭐 디램 값을 60% 올렸다. 그보다 더 큰 뉴스는 이제는 월간 계약이 아니라 6개월 계약으로 장기 계약으로 바뀐다.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이제부터 비중을 줄일 거예요. 저 삼성전자 누구보다 세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15만 원 간다라고 쳐도 저는 그냥 지금부터 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느낌이 옵니다. 일단 이거는 어떤 출연자분들은 식상하다고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도 직접 얘기를 하시는데 AI 거품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여러 갈래의 목소리도 나오니까 네네. 혹시 대표님께서는 지금이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거품 맛을 봤죠. 제대로. 98년, 99년, 2000년의 닷컴 버블. 예. 네, 진짜 거품을 맛봤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코스닥 지수가 얼마였을까요? 3,000에 육박합니다. 그래요. 네, 영원히 못 올 지수 아닌가. 버블이란 건 그런 거예요. 다시는 오지 않을. 네. 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20년이 지나가면서 정확하게 20년 4월 달부터 꺾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를 지나면서 내 생에 다시 없는 버블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조성이 되었는데요. 일단 그 IT 붐이 9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이 그때 시작되었죠. 그래서 저희 때는 뭐 천리안, 뭐 이런 것들, 하이텔, 뭐 이런 걸로 이제 삐 소리 나면서 이제 인터넷 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 사람들이 컴퓨터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됐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야 돼. 네. 하면서 폭발했죠. 그러니까 메모리도 폭발하고 다 폭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난 그 없었던 수요가 생겼고, 그리고 이걸 온라인으로 연결해 줘야 되니까 망이 필요했죠. 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시스코였습니다. 예. 근데 시스코가 그때 한 80% 이상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시스코는 이제 락인 효과가 있어서 이거 안 쓰면 다른 데하고 접속이 안 돼. 이러면서 무조건 이걸 써야 돼 했죠. 네. 딱 지금 엔비디아하고 똑같습니다. 예. 네, 따져보면 시스코는 누구 때문에 무너졌냐? 하웨이 때문에 무너졌죠. 하웨이가 자체 통신망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최고로 보입니다만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누군가가 나온다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너무나도 GPU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 구글의 TPU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하웨이처럼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느냐, 뭐 후보는 되지만 그것까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시계열을 그 2000년 닷컴 버블 때로 돌려보면 그때의 버블은 지금하고는 제가 예전에 이 연합경제 TV에 나와가지고 그 니들이 개맛을 알아 패러디 해갖고 니들이 상승맛을 알아 상승장 맛을 알아 이 얘기했다가 욕 엄청 먹었어요. 네. 근데 이번 거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니들이 버블을 맛을 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그러면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버블 당시에 저는 이제 뉴스나 리포트를 통해서 그냥 문자로 들은 거고 그때 당시 객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저는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한국 시장 굉장히 차분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 자문사를 올해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와서 이 업에 와서 정말 깜짝 놀란 게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2000년대는 증권회사를 비롯한 투자 자문사 운용사 여기가 아주 붐업이 엄청났고 세상에 인재들이 빨려 들어갈 때예요. 지금은요 안 와요. 예, 아니 그 붐업이 되는 쪽이 안 올 수 있을까요? 요즘 피부과 최고 아닙니까? 의사가 되더라도 그냥 의사가 되면 의미가 없죠. 피부과 의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쪽에는 인재들이 들어가요. 여기는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맞다면 저희 회사가 연락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제발 같이 일하겠다고 몇 명은 연락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긴 옵니다. 오긴 오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오거든요. 예. 이런 걸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 2000년에 비교해 보면 투자 업황은 굉장히 경색되어 있다라고 표현해도 예, 경색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거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한국 시장이 경색된 이유는 미국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미국 시장에 돈이 빨리 나가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아직 별로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미 3천 지금부터 한 1000포인트 이전에 예언처럼 얘기했던 게 한국 자산 시장이 뜨거워지려면 4,200에서 4,400원 돌파해야 될 것 같다. 그 정도 돼야 이제 좀 뜨거워질 것 같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2,200대 후반이 이번 랠리 시작하기 전 저점이었어요. 네. 대체적으로 이런 저점에서 한 2배 정도 올라줘야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들은 아직까지 2배는 안 올랐고 지수만 뜨겁지 사람들의 심리는 뜨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먹은 사람만 먹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금융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는 그 조방원 예,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신 분만 수익이 났지 나머지 분들은 수익이 안 났는데요. 버블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올라요. 네. 예, 돈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고 마치 장마 때 하수구에 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이 오히려 거기에 가깝죠. 예, 미국 시장이 10월 달에 한국 자금이 한 60억 달러 그리고 9월 달에 30억 달러 쏟아 들어가는데 한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외 곳곳에 들어가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오히려 굉장히 뜨겁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휘청한 것은 모두가 다 예상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시장을 근거로 봤으면 지금 미국 시장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은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변동성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시가총액 세계 1위 종목이 하루에 막 3%, 4%, 5%씩 움직이는데 이건 뭐냐면 부채를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채를 많이 쓰는 거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국 주식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훨씬 더 뜨거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대출이 과거보다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만약 지금 한국의 부동산에 대출이 더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막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런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부채를 쓰는데 용기가 쉽게 일어나는 시장은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렇죠. 예. 예. 참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은 지금도 투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또 그 이면에 있는 걱정들을 생각하게 하는 포인트이기도 한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자신감이 더 우월한 시장인 것 같아서 일단은 시장이 위쪽은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조정폭이 크긴 한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대표님의 스탠스는 들었으니 최근에 뉴스들을 그러면 어디까지 의미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크셔 해서웨이가 알파벳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우리 버핏 옹께서 늦게 한 거 너무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인데 이 뉴스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버핏을 공부를 해보면 버핏은 필수재 또는 소비재 중심의 투자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애플에 대한 투자를 IT 투자냐 소비재 투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소비재 투자입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뒤늦게 투자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핸드폰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되나?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필수재입니다. 거의 소비 필수재예요. 그런데 사실 그 스마트폰에서 양대 진영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애플이고 두 번째는 사실상 안드로이드 네. 진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글은 안드로이드 단순히 핸드폰 시장만 장악한 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시장을 상당폭 장악을 했죠. 뭐 메타도 상당폭 장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거고 이 뭐 우리가 보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걸 보는 거라기보다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유튜브가 마치 옛날에 그 문자 서비스에서 카카오톡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문자는 매번 돈을 냈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십 원 이상 돈을 냈어요. 문자 네, 한 통에. 네. 예. 30원. 네. 장문은 50원인가 70원인가. 그렇게 돈을 냈는데 갑자기 카카오톡이 들어오면서 주고받는 것도 너무 편하고 가볍고 다양한 것들이 넣을 수 있고 네. 문자 외에도 딴 것도 넣을 수 있고 그랬죠. 지금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쌍방향 소통도 되고 네. 그 보면서 참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브로드 캐스팅을 마이크로 캐스팅 비슷하게 이렇게 싹 바꿔버렸어요. 사회 판도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 없는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구글이 유튜브를 극한까지 밀어붙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빅테크 중에 항상 분석을 해보면 제일 싼 회사가 이상하게도 구글이 이익 대비 열 몇 배밖에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네. 미국 평균 23배가 넘는데 지금 현재 그 빅테크만 따져보면 27배가 넘을 텐데 근데 이 회사는 참 심각하다 했는데 이 회사가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유튜브를 한번 쪼개서 한번 보세요. 지금 유튜브를 그 광고를 보면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 프리미어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걸 넷플릭스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돈을 내야 보는데 요즘 광고가 생겼지만 네. 이거 옛날에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줬어요. 네. 점점 축소되죠. 그렇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기름을 짜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름을 짤 필요가 없었어요. 뭐 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많이만 보면 되는 거야. 많이 보게 한 다음에 락인이 딱 걸리니까 근데 성장이 떨어져. 그러니까 기름을 짜기 시작하죠. 요금 제도 점점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네, 숫자를 점점 줄이려고 하고 그렇게 네. 되죠. 요금도 올리게 되고 맞아요. 유튜브는요. 요금을 올리긴 합니다만 여러 사람이 가입해 있잖아요. 이거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사람이 공짜로 볼 수 있고 게다가 스트리밍 음악 스트리밍도 공짜입니다. 맞아요. 이거 짜내려면 음악 스트리밍 어느 정도 수준 돼서 스포티파이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보면 그 유료화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입자 숫자 무료 가입자 볼 수 있는 숫자도 줄일 수 있어요. 짜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거의 필수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그 구글 그다음에 버크셔와 관련된 내러티브는 이렇게 형성될 겁니다. 버크셔도 AI에 투자했다. 그러니까 AI 괜찮다. 이 내러티브가 쫙 시장을 덮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엔 동의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아. 이건 AI 투자가 아니고요. 필수제 필수제 투자예요. 투자니까. 그래서 필수제가 된 지 오랜데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거지. 아. 그럼에도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들어온 거고요. 네. 뭐 이미 시간에서 5% 이상 큰 폭으로 올라 있는데 그 초반에는 이제 이게 AI 붐으로 돼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오른 건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될 그렇게 이제 소화는 되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소비재에 대한 투자로 해석하시는 게 더 많다. AI하고 오히려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러티브에 대해서 오늘 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앞에서 잠깐 뭐 띄우기만 했는데 거품이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여기에 투자를 했겠어? 라는 걸로 이제 안도를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석을 끌고 와야죠. 네. 그래야 자기가 유리한 포지션을 갖추어야 내가 안심이 되니까. 네네. 그건 생존 본능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생존 본능을 마구잡이로 막 펼치시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본능을 그런데 펼치지 마시고 네. 오히려 내가 죽을 자리인지 안 죽을 자리인지를 계속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 뭐 제가 보기에는 내러티브가 그래서 충분히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 미국 시장에서도 네네. 이런 흐름들이 통할 것이다.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AI 때문에 투자했다?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평생의 버핏은 그런 식의 투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투자했고 이게 어떤 로직으로 이 뉴스가 나왔다라고 무자르듯이 딱 가릴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으로서의 본질은 그 내러티브보다는 지금 필수제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는 필수제에 투자했지만 네. 내러티브는 AI로 갈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시장의 내러티브는 AI 쪽으로 가고 네. 필수제 버핏 옹께서는 이제 투자를 한 것이다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구글의 방향성을 제가 문득 궁금해집니다. 구글은 본인들의 사업 영역이나 나아갈 방향들을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목숨을 걸은 거죠. 지금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시스코 시대의 그 온라인과 함께 커진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절체절명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AI를 선도하지 못하면 우리도 끝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AGI라든가 ASI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보편적 인간 수준의 지능, 그다음 네. 슈퍼 인텔리전스 쪽으로 가는 지능 수준의 AI로 가게 되면 정말 위너 테이크스 올 할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빅테크가 몇 개로 추려졌지만 이들이 거의 모든 걸 다
흡입했지 않습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그 스마트폰 하나가 규합시킨 디지털 기기가 몇 개인지,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기기가 몇 개인지 살펴보시면 수십 종이 하나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사실 뭐 엄청나게 비싼 디지털 기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주 바꾸고 없어서는 안 될 거를 생각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효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소비자들은 효용을 따라가게 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AI도 시간 효용을 줍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그 현대 시대에 오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시간밖에 없구나 이런 걸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 이 AI도 결국은 뭐냐면 시간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뭐 결국은 사람은 그쪽 시간의 효용을 뽑을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네. 사실상 에너지로 따지면 미친 짓이죠.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인류의 재앙입니다. 근데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챗 GPT의 다음 버전에 그 토큰을 1000개 이상 그 건 질문 하나에 소요 전력량이 18와트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가 18와트면은요. 자동차를 100m 전기 자동차를 100m 이상 밀어줄 수 있는 힘입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뭐 사실 뭐 옛날로 따지면 한 200년 전으로 돌리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넘어간다는 건 미친 짓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이 일상화될 것이고 구글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그걸 선점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이 누군지 잘 보셔야 되겠죠. 메타는 돈 떨어졌죠. 예, 훌륭한 기업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고 우리나라 카카오보다 더 센 걸 SNS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불이 붙었던 감가상각 펼치는 거, 예, 그것도 결국은 충분한 현금이 안 되는데 그 확전을 해야 되니까 확전을 위한 장치를 깔은 거죠. 마이클 버리는 그 부분을 잘 찍었던 거고 그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마이클 버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왜냐하면 빅테크들의 현금 창출 능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젠슨 양이 우리나라에서 치킨집에서 이렇게 딱 서빙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때 이분이 엔지니어가 아니고 세일즈맨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세일즈를 정말 잘하고 가시더라고요. 선물을 준다고 하더니 장사를 하고 가셨어요. 네. 그렇죠? 세일즈 능력이 탁월합니다. 제가 보기엔 소버린 AI라고 하는데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달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꽤 긴 시간 달릴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갈 때까지 간다. 예. 그러면 이거 직접 비교를 한번 뉴스 또 나왔으니 이걸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미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초창기에 챗GPT로 뭐 전 세계인들을 열광시켰던 오픈 AI 대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갖고 있고 어찌 보면 기기로도 어느 정도 부빌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구글이 내놓는 제미나이 3가 네. 이제 이번 주에 빠르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챗GPT와 제미나이 뭐 3가 됐든 이 전 버전이 됐든 그 구도를 경쟁 구도를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챗GPT가 4% 증가한 게 지난번에 네. 결선 나온 게 그 전에 제미나이가 한 50% 증가했어요. 그 전분기 대비인가 이렇게 늘었는데 챗GPT 8%가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까는 사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1위 사업자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연합전선을 펼치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근데 제미나이가 처음에 헛발질을 너무 많이 했는데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를 좀 쓰기 시작했는데 시간은 많이 걸려요. 네. 답변을 굉장히 늦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답변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네. 속도만 빨라지면 내가 자주 쓰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워낙 그 확고한 플랫폼을 들고 있으니까 가장 빠르게 추격하는 추격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과 유튜브 생태계를 결합시킬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장점이잖아요. 제미나이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크고 있고 사실 저도 이게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쓰다 보니까 또 제미나이를 쓰게 되고 네네.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다 보니 네. 또 제미나이를 쓰게 되더라고요. 네. 거기에 나오는 시너지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출시가 이번 주에 된다고 하니까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구글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회사도 갖기 어려운 현금 창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쥐어짜지 않았어요.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달리기 마라톤 선수가 100%를 다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네. 7할 정도의 힘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구글은.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나 이런 쪽에서 물어보면 대학생들한테 예. 어디 가고 싶어 이러면 1위가 구글이에요. 아, 지금 이제 애플이 아니군요. 제일 뛰어난 인재들이 구글에 제일 많이 가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 시간을 지나서 결과물로 나타날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게. 아,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바이오 잘 될 거예요. 인재들이 다 의학 저기 뭐야 의과대 가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피부과나 이런 쪽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잘 될 거다. 한 10년 있으면 더 잘 될 것이다. 송두리째 다 갖고 가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이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구글의 경쟁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자료 조사나 리서치하면서 지금 좀 그러면 반대로 가랑이 찢어지게 쫓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AI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 누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혹시 잡히는 데가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어디가 먼저 망할까라는 궁금증이 아. 좀 생겨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직 멀었구나인 거예요. 예, 보통 그 버블은 아니함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예, 뭐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야 할 때.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부동산이 꺾인 건 20년이지만 부동산을 꺾으려고 작정한 건 2016년이에요. 네, 2016년인데 그때 2016, 17, 18까지도 눈치 빠른 사람 외에는 부동산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 이후로 2020년 꺾인 다음에 별로 이제 시간이 많이 안 지났어요. 4, 5년 네. 지났는데 부동산은 영원히 투자할 필요가 없는 자산으로 싹 바뀌어 있어요. 예, 예.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동안에는 항상 계속 확신해요. 과거의 패턴이 이어질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게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표현하는 인간의 잘못된 그 두뇌 방식이고, 근데 그게 이제 삶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 휴리스틱들이 있는 건데, 네. 투자 세계에서 휴리스틱을 잘못 그 작동시키면은 그냥 망합니다. 나는 지금 관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예.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그 관성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제 질문이 아직 이성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 거품 쫄깃한 게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어떤 시장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여쭤볼 텐데, 그 반대편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게 3분기이긴 합니다만 월가의 대형 헤지펀드들이 M7에 대해서 투자는 오히려 줄였더라. 네네. 근데 이게 헤지펀드다 보니까 어떤 비중 측면일 수도 있고 산업에 대한 증시 전망 때문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너무 많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혹시 시장의 센티를 살짝은 훼손시키는 문제가 될까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야겠습니까? 이건 이제 다른 헤지 펀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니까 저희도 이제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지금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그 AI 쪽에서 가장 좋은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오늘도 뉴스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 뭐 디램 값을 60% 올렸다. 네. 그보다 더 큰 뉴스는 이제는 월간 계약이 아니라 6개월 계약으로 네. 장기 계약으로 바뀐다.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저에게 물어보면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부터 비중을 줄일 거예요. 대표님이요? 예. 저 삼성전자 누구보다 세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얼마 전 8만 원대도 아직 괜찮다. 7만 원대도 아니다. 딱 엉덩이 딱 붙이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15만 원 간다라고 쳐도 저는 15만 원이 간다고 확정이 되면 그냥 지금부터 팔 것 같습니다. 10만 원이 넘는 이 가격부터는 조금씩 물량을 줄일 것 같아요. 15만 원이 올 때까지 계속 네, 조금씩. 왜냐하면 미래를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예. 너무너무 좋거든요. 예, 그리고 아직도 열광은 덜 했어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15만 원이 돌파되면 열광을 진짜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드디어 100조를 돌파했어요. 내년도 영업이익,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 100조를 돌파해서 이제 110조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0조인데 절대 싸죠. 물론 이제 순이익단이 얼마나 떨어질 거냐인데 110조 영업이익 110조 하면 사실 미국 기준으로 하면 1,100조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600조면 와 20만 원 가겠는 걸? 이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한 17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운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데 끝까지 끌고 가서 다 먹고 나와? 잘 모르겠는 걸? 자신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덜 다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9만 원대부터는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기업을 나쁘게 봐서 그런 건 아닙니다. 되게 좋을 거로 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미국의 헤지 펀드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빅세이브를 줄였는지 모르겠으나 저 같으면 이렇다. 그리고 다른 저렴한 주식들이 있으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쪽으로 저는 이미 다른 쪽으로 좀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그 헤지 펀드들도 엄청난 수익이 났을 거예요. 지금 다들. 그러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보유 비중을 일부 줄인다고 해도 비중이 그렇게 많이 안 줄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를 팔아도 그 금액 기준으로 별로 안 줄더라고요. 팔고 있지만 네. 워낙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대응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좋게는 보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되지만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측면에서 왜냐면 예전에 제가 정확히 그 수치대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대표님께서 예전에 우리 그저 그런 코스피였을 때 막 오르고 환호할 때도 개인들이 안 들어오다가 한 2,800 말씀하셨었나? 네네. 아마 그때 지나가면 막 붙기 시작할 거라고. 네. 그때는 2,800이 되게 멀게 느껴지던 네네. 때였었거든요. 예. 안 들어오다가 진짜 2,800을 넘어갈 때쯤 되니까 이제 포모 얘기 나오고 막 개인 투자 또 오다가 또 시장이 급등해서 그때는 3,400 말씀하셨었나? 뭐 그때쯤이었는데 네. 그거 지나가면 다시 개인들이 막 들어올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딱 3,400 지나가니까 개인들의 매수세가 확 좀 늘어나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구간이 과연 끄트머리일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덜 느끼는 전략 아닐까? 네. 아직은 조금 더 남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 그게 왜 삼성전자하고만 연결이 되겠어요? 삼성전자 많이 남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수익 구간을 충분히 많이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아직도 한국에 2배 이상 오를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거를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삼성전자 많이 오르면 2배 오르죠. 많이 오르면 2배 오르는데 이런 얘기는 7만 원대 중반까지 하고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예. 7만 원대 중반까지 하고 끝냈어야 되는 거고 뭐 사실은 제일 좋을 때는 모두가 싫어했을 5만 원대, 5만 8천 원 막 이럴 때. 그러게요. 그 5만 8천 원은 정말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꽤 오랜 기간 5만 8천 원 내외에서 있었거든요. 예. 뭐 4만 9천 원도 찍었으니까. 예. 근데 그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가격에 따라 판단하시면 안 돼요. 가격에 따라 판단하시면 언제든지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이 기업이 정말로 가치를 얼마나 창출해낼 수 있는 기업인가 보시고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게 나한테 얼마나 돌아올 건가 요거 계산을 하셔야 돼요. 꼭 주주로서 내가 이 회사가 돈을 벌 때 얼마를 쉐어할 수 있을까 이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투자해야지 가격이 오른대 하고 오르시면 거기 올라타시면 계속 그냥 전문 투자자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주식은 먹는 게임이 아니고 안 깨지는 게임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먹으려고 뛰어드는 분들은 먹힐 수밖에 없어요. 네. 꼭 그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네, 되게 네. 좋게 보거든요. 엄청 좋게 보고 뭐 영업이익이 100조 그럴 수도 있겠는 걸.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면 저도 이거는 상상도 못한 상황인데요. 지금 HBM이 마진이 좋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HBM 안 하는 애들이 돈을 엄청 벌겠구나. 이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는 상황이죠. 네, 네. 디램 마진율이 지금 70% 얘기가 맞아요. 나옵니다.
아니, 근데 H뱀을 왜 만들어요? 만들면 손해인데 그냥 디램 70%로 팔면 되지. 네. 70% 마진 받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실적은 어마무시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4, 4분기가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깜짝 놀라는 앞자리 수가 바뀌면 그때 진짜 홍보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12조였잖아요. 네. 12조였는데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 야 17, 8조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분기 다음 분기 실적이. 근데 만약에 이게 그거보다 더 나와서 한 20조 나와 버리면 진짜 시장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불기둥 한번 솟기는 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예.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하고 아직 덜 오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아, 참 여러 가지 저도 공감되는 바가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저도 참 아이러니하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5만 전자 때는 시장이 관심 전혀 안 갖다가 네. 10만 전자 되니까 사겠다고 줄을 서는 기현상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설사 더 오를지언정 깨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 저는 반대편에서 네.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심리까지 반영해서 하나만 더 희망회로 돌리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소위 우리가 이제 어깨에서 판다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왼쪽 어깨에서 파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어깨쯤에서 팔자라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좀 더 누리고 싶어. 네네. 꼭대기는 확인하고 최고점 대비 한 15% 정도 빠졌을 때 난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전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못 팔아요. 그 가격 오면. 고점 보면 고점 생각나서 못 팔아요. 사람 심리가 또 그렇죠. 예, 절대 못 팔아요. 저는 그래서 왼쪽 어깨 올라가는 어깨에서 팔아라. 네. 근데 이제 너무 빨리 팔 가능성이 있으니 예. 여러 번 나눠서 팔아라. 아, 하루에 한 주씩만 팔아라. 뭐 이런 게 100번을 나눠서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깨작깨작 예. 팔아라. 한꺼번에 팔지 말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식 중에 하나가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겁니다. 그냥 분할로 네. 시 분할을 해가지고 계속 나눠서 사는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적립식 펀드 같은 게 거의 천하무적의 성과를 보여주거든요. 물론 떨어졌을 때도 눈 감고 계속 기계적으로 계속 산다면 말이죠. 네. 그래서 거꾸로 매도도 그런 전략을 한번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이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20몇 년 넘게 해보니까 제가 욕심을 안 부렸다면 지금 좀 훨씬 좋은 투자자가 돼 있었겠다. 예. 저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죠. 빨리 돈을 많이 벌고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뭐 파이어도 하고 싶었고 어렸을 때는 30대 때는 예.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저도 있었죠. 그러다가 사실 알곡들과 진주들은 다 놓쳤고 쭉정이 잡고 제가 있는 저를 2007년에 발견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예측했던 갑자기 옛날 얘기까지 하는데 예측하고 야 이 주식 너무 좋아. 한국의 대형 주식들이에요. 그때 뭐 현대중공업 지금 나눠지기 전에 현대중공업 그게 3만 원 하던 때예요. 3만 원. 그 한 주식 그 한 개밖에 없었는데 너무 싼데? 3만 원 5만 원 사이면 너무 싼데?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빨리 돈을 벌려면 그때는 코스닥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닷컴 버블 때 코스닥이 정말 난리였거든요. 네. 몇 배씩 올라가는 주식들이 속출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의 뼈 아픈 그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2003년, 4년, 5년, 6년, 7년을 코스닥에서 놀다 보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네. 제자리인데 제가 찍었던 소위 말하는 우량한 주들은 주가가 5배, 10배씩 올라 있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뻔해. 누구나 다 아는 거였어. 네. 너무나 다 뻔한 주식이라서 그런 거 말고 어떤 멋진 거 해서 크게 한 봐. 그렇게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폐허 속에 내가 앉아 있구나, 서 있구나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투자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그렇게 한 5년 넘게 들어버리니까 코스닥 단기 투자하고 하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물 빼는데 몇 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가는 게 빨리 가는 거다. 네. 욕심 부리지 마라. 그리고 적정한 이익에 만족해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그때 그 시절에 뭐 공공연하게 여의도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애널리스트는 다 고액 연봉 받으니까 돈 엄청 많고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제약바이오주 투자하고 뭐 조그만 거 투자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성과 잘 안 나고 그런 때였으니까 그 시기를 거치고 났더니 이게 참 벗어나기도 그러니까 그 투자 패턴을 고치기도 쉽진 않은데 맞아요. 결국에는 고쳐야 되더라 네네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투자 관점에서 뭐 종목이나 산업 얘기 말고 어떤 매매 패턴이나 우리의 글쎄요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언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만 끝내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 지금 그러면 저희가 AI와 관련되거나 뭐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이제 차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더 오르겠지만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으니 근데 이 판 돈을 예금에 넣으실 건 아니잖아요. 주식 시장에 예금 같은 주식들이 있어요. 네. 어디로 그러면 가면 됩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노하우기도 한데 몇몇 주주들께서 그런 거 제발 방송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왜 노하우를 까고 그러세요? 그런데 배당주를 잘 보십시오. 네, 배당주를 잘 보시고 배당 투자를 열심히 하시면 개인들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년에서 5년 있다가 만약 저의 이 얘기를 귀담아 들어서 투자를 하신다면 3년이나 5년 있다가 저를 찾아와서 한번 고맙다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저는 한국은 지금 이게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 거리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네. 예, 그래서 내가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하면 아유 그런 뻔한 얘기를 방송 나와서 왜 하나 전파 낭비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나 보시면 그때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이제서 알겠다 하는 얘기를 3년이나 5년 지나면 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개인들이 안 다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승률이 높고 시간이 지나면 누적적으로 자산이 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그쪽을 지금 아직도 배당률 높은 기업들이 아직 한국에 꽤 많습니다. 대형주 기업들 중에서도 꽤 많습니다.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 9% 폭락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주가가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 회사는 이제 배당률이 정말 많이 떨어졌겠구나 하고 오늘 실적 폭락했길래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보고 시가총액을 보고 주주 환원율을 봤어요. 이 회사가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한 2조 5천억에서 3조 어디까지 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2조 넘게 벌었어요. 순이익 기준으로. 예. 그리고 시가총액 한 17조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밝힌 주주 환원율,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까지 합친 주주 환원율 얼마를 발표했냐면 50% 발표했습니다. 50% 발표했는데 그러면 이 얘기인즉슨 지금 2조 5천억 벌으면은 한 1조 2,500억, 1조 3천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 17조 좀 되니까 배당률을 환원해서 해보면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오늘 9% 빠진 자리에서 6%대 배당률이 나와요. 예. 주가가 정말 하염없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6% 배당률이 나옵니다. 물론 뭐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익의 질이라든가 이익의 지속성을 한번 고민은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배당률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이 회사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이미 가격이 저희 입장에서 너무 넘사벽으로 올라가지고 뭐 조금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런 것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옛날보다 주가 10배 올랐잖아요. 예, 배당 많이 주는 회사의 실체가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템베거 뭐 이런 거 찾는데 어디 로봇 뭐 이런 거 찾죠. 로봇 좋아요.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5년 10년 지나서 로봇으로 돈 버는 회사는 극소수일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예. 그런데 꼭 그런 것들을 잡아야만 10배를 먹느냐. 사실 메리츠 금융으로도 10배 수익 날 수 있었잖아요. 되게 편안한 기업이었고. 뭐 삼양식품 배당은 많이 안 줬습니다만 이익 증가가 계속되어 가지고 10배가 났고. 그런 좀 편안한 주식들을 찾고 길게 엉덩이 깔고 있으시는 게 개인 투자자로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 사실 이거 되게 저 오랫동안 공부해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네. 뻔한 이론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치고 경험하고 복귀해 보니까 아 이게 답이었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아,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대표님 오늘 팀 얘기해 주신 김에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고 가세요. 일단 배당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어떤 고배당주 관련한 ETF 사실 분들에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긴 한데 내가 알 주식으로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대표님께서 그러면 어떤 괜찮은 배당주를 고르는 방법이 전통 뭐 지주사나 금융사 쪽을 보시는 건지 네. 아니면 ROE가 높고 배당 성향이 뭐 몇 년 이상 몇 % 이상 뭐 유지한 네. 종목들을 나는 그래도 좋은 배당주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지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꾸준히 배당을 줬던 기업이 앞으로도 줘요. 예, 그래서 과거의 배당 성향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주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건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이 조금 필요합니다. 배당에 대해서. 네. 오늘 그 메리츠 금융이 9% 폭락한 이유는 주주 환원율이 그동안에도 50%였는데 앞으로도 50%예요. 그럼 뭐냐면 이 회사의 시가 배당률 증가는 오직 하나 이익 증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주 환원율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너무 식상해. 이렇게 리포트를 쓰면서 9% 떨어뜨리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게 사실 조금 귀담아 들을 얘기이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배당소 분리과세가 되면 주주 환원율이 올라갈 기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예. 예. 제 얘기는 거기에 담겨 아,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네. 그러면 주주 배당을 주던 회사가 주주 환원율이 높아질 수 있는 회사.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아름아름 조용히 굉장히 시세를 많이 내면서 올라가고 있고 저희는 그런 주식을 발견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정말 안 잡혀요. 왜요? 너무 많이 올라서? 물량을 안 줘요. 아, 물량을 안 주네. 네, 물량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이 물량을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금요일 같은 폭락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폭락장이 오면 겁나서 물량을 좀 던지는데 예. 바닥에 깔아놔도 많이 안 잡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꼭 잡고 싶은 주식이 잘 안 잡혀갖고 속상해하고 있어요. 어유, 물량 안 나오는 고배당주 찾아봐야겠네요. 네. 물량이 안 나와서 안 잡힐 종목이 뭘까요? 아니, 궁금하긴 한데. 지금 금융지주 쪽은 이미 그 배당 환원율이 굉장히 높고 주주 환원율이 그렇죠. 높아요. 네. 그래서 좋은데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잘하던 선수가 잘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라이징 스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배당 쪽에서 라이징 스타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